일부에서 진짜 공공재개발 관련된 질문이 많았는데 대부분은 이게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업 방식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이 제도된 이렇게 발표된 시기 5월 6일, 2월 4일, 뭐 8월 10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나누니까 한 번에 정리됐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 물론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딱 두 분만 들으시면 완벽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방송을 보신 다음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좀 달리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잖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좀 바뀐 제도들 가지고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편에서 이제 2021년도 상반기에 규제가 정말 많았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재개발 정책 흐름표에서 이제 공공을 빼고 나면 확 깔끔해지고요. 공공만 없으면 깔끔하죠. 그렇죠. 단순하죠, 그냥. 공공을 빼면 깔끔해지고. 근데 이거 뺀다 하더라도 네. 재개발 이슈가 참 많았었어요. 오늘 말할 포인트, 공공을 제외한 2021년도 상반기 재개발 재건축 이슈. 첫 번째로는 6.17 대책, 작년도의 6.17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었죠. 재개발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제 당선을 했어요.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유세할 때부터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성수, 여의도, 압구정, 목동 막 지정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재지정 또 하고 연장을 해버렸죠, 그냥. 그렇죠. 5월 26일자로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서 대표적으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이벤트.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국토부랑 서울시랑 전매 금지를 갖다가 또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정말 핵심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볼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면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거였었어요. 2021년 5월 26일자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죠. 네.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하면서 뭐 6개 쭉 얘기를 했었었는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가장 앞에 뺐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자체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사항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공공기획 도입해서 지구지정 기간을 단축시키겠다, 뭐 주민들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 노후구역에 대한 부분들 7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재개발 지정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막 이런까지 있는데 재개발이 사람들이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게 용어가 다 생소해요. 용어가. 그리고 한자어고 이게 임의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렵죠. 주거정비지수제는 또 뭐야 할 수 있어요. 도정법에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는 되게 싫어했었던 거죠. 그렇죠. 정비 사업 자체를 싫어했죠. 그렇죠.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막 서민들 내쫓는다. 모 구역에 가가지고 옥탑방에서도 또 살아보고 그러셨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네.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재개발 지역들도 막 해제하면서 신규 지정은 당연히 안 해줬는데 앞으로도 신규 지정을 거의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었었던 게 바로 주거정비지수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에서도 재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었는데 이걸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바로 노후도 요건이거든요. 맞아요. 이 노후도를 특히 연면적 요건으로 있다 보니까 동수 3분의 2 이상은 충족했지만 이 노후도 연면적 60%를 미충족해가지고 떨어지는 조합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이 주거정비지수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재개발들이 안 됐었는데 이거를 완전히 없애야지 재개발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없애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규제가 풀렸대 라고 하면 우와 하면서 몰려가서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요건들을 알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지수제가 없어졌다는 거지 법정 요건이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 법정 요건의 대표인 게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고 구역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은 필수 항목이고요. 여기 연면적이라든지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이거는 선택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해야지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본다든가 별표일 보면 여기 써있죠. 3분의 2 이상. 그러고서 이 노후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있느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보면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의 범위가 뭐냐 하면 법에는
20년에서 30년 차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20년에서 30년 차 하면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언제냐라고 보게 되면 서울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4조를 보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별표 1이라는데 이 별표 1을 보게 되면 최근에 지은 건축물이면 30년이다. 라고 써 있고 그 감옥 위에는 20년 그리고 공동주택 위에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게 30년, 20년 가장 심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라고 하면 30년 그 외 건축물이다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이런 애들은 20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노후도를 갖다가 법에 대한 근거 사항들을 명확히 알고 가라는 얘기는 했었잖아요. 내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홍보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네.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돈을 받으세요? 돈을 받아야 되나? 어딥니까? 바로 부동산 플래닛인데 이게 네. 정말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특히 재개발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쓰면 좋은 내용 중 하나가 네. 바로 노후도 요건인데 보게 되면 탐색을 눌러봐요. 탐색을 누르면 갑자기 색상들이 네.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노후도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언뜻 보면 빨간색, 파란색 섞여 있고 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여기 사항들을 갖다가 내려보다 보면 이 노후도에서 준공 연차를 내가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 신축들만 한번 보는 거죠. 제가 철근 콘크리트 조는 30년,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등 다른 애들이 20년 차가 넘어갈 노후도에 충족한 걸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9년 차 이내 빌라다. 노후도를 못 맞춘 빌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19년 차로 소트를 해놓고서 보게 되면 여기가 성수동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네. 갑자기 이거 싹 사라지죠? 아주 깔끔하네요. 그렇죠. 뭐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성수동 똑같은 성수동이라도 위쪽 보면 신축들이 막 듬성듬성 있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수동이랑 같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뭐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당선이다 보니까 성수동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지정했었던 우리 전략정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이죠. 전략정비구역들 다른 데들도 있지만 사실 유도정비구역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광진구 자양동이 있긴 했는데 시퍼렇죠. 여기는 컬러풀하네요. 이게 3분의 2 이상의 동수를 맞춰야 되는데 도저히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환경이란 거예요. 네. 제가 뭐 어디 특정 재개발 지역 얘기하면 여기 노후도 안 맞습니다 하면 막 들고 일어나니까 뭐 제가 어디를 얘기하기 좀 그렇고 재개발 후보지야, 재개발 예정지야, 여기 재개발 추진할 거야 라고 말하면 꼭 내가 이렇게 19년차 이내로 소트해봐서 여기 노후도가 맞춰져 있는지 보시고 이걸 맞춰졌다 하더라도 사실 다른 법정 요건들도 있거든요. 네. 잘 알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도를 지킬 수 있는지 이것부터 좀 먼저 따져보자. 그래서 좀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사이트가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노후도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입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앞서 1편에서도 간단하게 말해드리긴 했었지만 이제 신조례냐 구조례냐를 가르는 거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이고 그 전이다라고 하면 이제 구조례에 대한 사항들은 서울시 주거환경정비법 예전 조례를 보게 되면 24조의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축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긴 최소 주거면적 이상이면 된다라는 부분들도 써있게 되고요. 그 부칙을 보면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준다라고 해서 2008년 7월 30일 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빌라들의 입주권을 준다라는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신조례로 가게 되면 이제 36조로 바뀌었거든요. 네. 36조 보면 이제 최소 주거 전용 면적 얘기가 빠졌어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그 전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얘기가 없어요. 권리 산정 기준이 전까지 무조건 준공이 떨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내가 재개발 예정지를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작정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주권에 대한 사항들 주의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초기 이제 가시화된 것들은 이제 거의 안전하니까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초기 정비 사업으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재개발 쪽은 워낙 싸니까. 근데 선을 그어가지고 구역을 나는 막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 요인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진도를 절대 못 나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진도가 안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특히 초기 정비 사업 접근하시는 분들은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여기 신축 빌라 많은데 뭐 한 20년 지나면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라고 하는데 그럼 그 20년 동안 신축 행위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뭔가 짓게 되면 노후도는 계속 깨져나가고 이미 노후도를 충족한 데들조차도 노후도가 깨져나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노후도가 맞는 것 같은데 해서 현장 갔는데 현장도 꼭 가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서도 막 신축 빌라 짓고 있고 여기서도 막 신축 빌라 분양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는 빨리빨리 가지 않으면 나중엔 좀 답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비 사업 추진하는 이제 조합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축 사업자들 있잖아요.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얄밉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근데 일단은 사가지고 그냥 다 부셔놔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축도 하기 전에도.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협상하는데도 몇 번 봤고. 아무튼 현장 가봐서 확인하셔야지. 또 지도상으로 또 이게 부동산 프로그램 보더라도 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이거 100%가 컴퓨터처럼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 가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셔서 진짜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은지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일종의 알바기잖아, 알바기. 그렇죠. 알바끼죠. 정비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네. 공공재개발이 이게 5, 6 대책은 환영했지만 2, 4 대책은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반응이 괜찮은 데들이 있어요. 재개발 해제 지역들 등의 공통점 중 하나가 신축업자들이 계속 막 지어서 막 분양하고 뭐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2, 4 대책으로든 뭐든 지정이 되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신축 행위가 제한되고 그렇죠. 분양 대상이 안 된다가 막 이렇게 뜨고 하게 되면 노후도가 더 깨지는 걸 차단할 수 있겠다. 문제점이 있긴 해도 그래도 일단 가자. 그냥 빌라로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 좀 잘 가는 데들은 잘 가는 것도 같고 일단은 이제 신축 빌라를 스톱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지금 현재 재개발 현황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이슈는 이제 정비사업 전매금지 강화예요.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들이 전매금지가 확 강화된다. 이게 지금 현재 이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 차이인데 보게 되면 맨 아래 거를 볼 거예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9조를 보면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 전매가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정확하게는 전매 금지가 아니에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고 그렇죠. 전매는 돼요. 그게 사실 더 무섭거든요. 매매 거래를 했더니 넌 네. 현금 청산이야. 그렇죠. 이게 사실 더 웃겨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그냥 멋대로 부동산들이 그냥 괜찮으면서 거래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건들 잘 따져봐야 되고요.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 금지야? 근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들 관리처분 인가 났지 않아 다 거래하거든요. 네. 그거는 부칙을 보면 나와 있는데 부칙. 공포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로 이게 언제 개정됐냐면 2017년도 10월 24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3개월 뒤래서 그래서 2018년도 1월 24일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고요. 현재 39조 2항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부칙도 해석을 안 된다. 여기 보면 최초로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이다. 2018년도 1월 24일 이후로 새롭게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 나도 전매가 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보게 되면 전매 금지에 걸려도 전매할 수 있는 사항들 대표적으로 우리 10년 보유, 5년 거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1세대 1주택자가 그렇죠. 1주택 1주택자가. 여기는 일시적 2주택도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진짜 1주택자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외로는 우리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안 한다든가 사업 시행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을 안 한다든가 착공으로서 3년 동안 준공이 안 난다든가 하지만 플러스 3년 보유를 한 경우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 지역들도 이런 요건 맞춰서 거래가 가능한 데들 있어요. 잘 찾아봐야 되고요. 원칙을 알아야 이 부분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2021년도 6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랑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를 갖다가 확 땡겨버리겠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재개발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면 지위양도 금지를 제외하겠다.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대상이 안 적혀 있는 거죠.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기존 재개발 지역들, 재건축 지역들도 소급하냐 안 소급하냐 이게 그렇죠. 가장 큰 쟁점이었었는데 결론은 소급이거든요.
그렇죠. 소급을 안 할 거면 이걸 할 이유가 없죠. 지금 기존 주택 잡으려고 하는 그쵸. 거니까. 예. 네. 현행은 음.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고 그쵸. 재개발은 관리 처분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근데 전매 예외 사항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해드렸는데 네. 이거를 땡기겠다는 거예요. 네. 땡기는데 이거를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재건축이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랑 재개발이 관리 처분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이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걸리는 거고 네. 안전진단 통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까지 재건축은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이 기간은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아니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기준일을 고시하면 그때만 걸린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법이 나중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뭐 따로 별도 기준을 갖다가 고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들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지금처럼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유거래 가능하다.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자유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유거래가 가능해도 언제 뭐 지정돼서 내가 못 팔게 될지가 정말 궁금한 포인트잖아요. 국회 위헌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을 개정한 사항들을 보시게 되면 이걸 어떤 식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용 대상인 기존 종전 재개발 지역도 적용인이 아니잖아요. 부칙을 보면 경과 규정이 없어요. 네. 원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드린 게 부칙을 보면 언제부터 적용이다 이게 있잖아요. 네. 얘는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시도지사 기준일만 잡으면 소급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논란이 많이 됐고 이제 막 막힌다 뭐다 기사들이 많이 뜨니까 서울시가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보도문을 냈어요. 2021년도 6월 24일에 냈는데 그때 뭐라고 냈냐면 정비사업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시기 조기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제일 불안했었죠. 그렇죠. 발표를 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소급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급이 아니라고 말하지? 네.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게 참 부담인 거죠. 정치적으로 원래 소급은 이제 위헌이잖아요. 소급 입법 뭐 이것도 진정 소급, 부진정 소급 이렇게 있긴 하지만 맞아요. 예. 뭐 아무튼 일단 원칙적으로 소급은 위헌이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소급 논란 나오는 게 너무 불안한 거죠. 이걸 가지고 기사만 접한 사람들은 소급이 아니래 괜찮나 보다 했는데 이 보도 내용을 잘 보면 소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두 번째 항목 보면 조합원 지휘 양도는 모든 구역에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구역을 갖다 모두 하는 게 아니고 또 3번 보면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하게 되면 현행 규정 유지되고 좀 가격이 좀 막 왔다 갔다 하면 도계위 적용해가지고 심의 통해가지고 지정할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존 구역도 그러면 지정하냐 안 하냐가 핵심이잖아요. Q&A 보면 명확하게 있어요. Q&A 4번 보면 법 통과되면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도 그리고 구역 지정된 재개발도 지정하냐라고 하니까 모두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되면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 그런데 투기 세력이 유입된다. 그러면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을 계획이다. 즉 소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여기 대놓고 써 있어요. Q&A 5번 보면 이게 소급 적용 아니냐라고 하면 뭐 입주권 자격을 박탈하는 게 아니니까 소급이라 부를 수 없다라는데 일반적인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소급의 의미는 그냥 원래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곳을 갑자기 너네들도 다 거래가 안 돼라고 말하는 걸 소급이라고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말장난하듯이 이거는 법적으로 소급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술도 마시고 운전도 했는데 법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서울시장님도 변호사님이시니까 워낙 뭐 법리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이게 참 말이 많고 결국 일반 개인들은 그래서 소급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 보도문만 보더라도 핵심은 소급이다. 네. 이게 나와서 지금 논란이 가중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소급인지 아닌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사만 보면 네. 서울시에 소급 아니다라고 발표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오세훈 시장이 인터뷰를 저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다 지정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구체적인 단지를 찍을 수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 찍은 단지만 소급한다는 얘기. 그렇죠. 소급이잖아. 그것도 소급이죠. 그럼 오히려 그 찍은 단지가 좋은 단지일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다 그런 단지들 희망하는 거지. 뭐 그냥 별로 시세도 올라갈 가능성도 낮고 이런 지역들은 어차피 소급을 하든 안 하든 지정 안 할 건데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눈에 훤하죠. 그러면 뭐 다 지정하진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 인기 많은 데들 먼저 음. 하겠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한남성수 흑석이 재개발 3대장인데 그렇죠. 얘네를 예를 들어 지정을 했다. 네. 노량진 유턴이 뜨겠죠. 그렇죠. 사람들 맨날 하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니라 여기 올라간 것처럼 네. 풍선 효과. 여기 지정했어? 노량진 거래되네. 그럼 노량진 구역 지정하면 음. 부가현이 뜨겠네. 네. 부가현 지정하면 그 옆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네. 뜨겠네. 이게 될 거고 서울 전체 25개구를 다 지정한다. 그럼 경기권에 있는 재개발로 갈까? 혹은 2018년도 1월 24일 전에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나 전매 가능하잖아요. 네. 여기는 무조건 올라가겠네. 결과론적으로는 9월 달에 개정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9월 달에 개정될지 안 될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게 작년에는 공급 자체를 아예 억제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된 다음에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여러 가지 규제잖아요 결국은.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은 공급을 아무리 활성화 시킨다 하더라도 공급이 억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9월달 이후에 진도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년 3월 선거가 있어요. 대선 있고 5월달에 지방선거 있어서 눈치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6월 국회 열렸을 때 이때 이게 도정법이 통과되냐 안 되냐를 저는 예의주시했거든요. 아까 이사대책에서 도정법은 안 바뀌었다는 얘기했잖아요. 네네. 국회의원 분들께서도 네. 도정법 개정상이 또 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하자 하면서 유보를 해놨는데 같이 통과가 안 된 거죠. 9월 달에 개정 안 되면 네. 물 건너갈 가능성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선거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뭐 법을 개정할 시간들이 없어요 이분들이 아마 9월 정기국회 끝나면은 바빠갖고 이제 못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9월이 마지막 이제 분수령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0년도에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 거주 요건이 생겼었어요. 도정법 개정 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나는 조합은 2년 실거주를 미충족하면 청산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국회 미통과라고 써놨죠. 11월 때까지 통과시킨다 하다가 또 2월 때까지 한다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 이후로 아예 얘기도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만 서둘러서 조합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재건축 조합들 조용히 있다가 네. 오히려 이거 덕분에 근데 속도를 더 냈어요. 압구정 바로- 현대아파트 더 올랐잖아요. 예. 그렇죠. 압구정 막 80억 찍고 오히려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트리거가 됐었죠. 이가 일부러 그랬나 혹시? 아, 진도 빨리 빼라고. 그런 빅피처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 열면 뭔가 규제를 더 세게 하기보다도 약간 좀 완화의 스탠스들을 갖다가 조금씩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올해는 더 그랬죠. 노선의 변경을 하는 와중에 규제를 더 하는 쪽을 갖다가 과연 할 것인가. 이제 실거주 요건도 미통과가 됐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이게 정치적으로 또 부담도 있고 국회가 통과가 안 돼서 흐지부지해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을 뭐 면면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알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어떤 식으로 미적용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규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서 아니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네요. 강남에서도 우리 압구정이니 여의도니 목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 있었었고 기존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지정했었던 청담, 삼성, 대치, 잠실 여기 지정한 거를 만기가 되니까 1년 또 연장을 해요. 네. 거래를 제한시키는데 사실 저는 목적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장 규제 완화하면 재건축 재개발 집값 막 올라갈 게 눈에 보이니까 이게 풀어주긴 풀어줄 건데 가격이 막 뛰었어 몇 억 뛰었어 이런 기사 막 나오는 거 보기 싫으니까 일단 거래를 제한시켜 놓고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 거래 제한을 한다 해가지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면 막 우리가 뭐 처벌도 하고 과태료도 내고 이거 한다 해서 집값이 잡혔나요? 안 잡혔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잠실동을 갖다가 지정하니까 엘리트 거래 안 되네? 그러니까 파크리오. 여기 잠실동 아니죠. 네. 거기 팍 뛰어 올라오고 네. 정작 엘리트도
실거래가 가능한 매물도 나타나니까 막 치고 올라가고 막. 그렇죠. 거래를 제한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 물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져 갖고 어차피 그 조건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높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다 알면서 이러는 건지 모르고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경제학 1학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건데 선이동과 점이동을 먼저 구분을 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 했을 때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막 이렇게 있죠. 네, 당연히 가격이 높으면 공급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나 공급 많이 해줄래. 가격이 떨어지면 나 조금 공급할래. 팔려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매수자들도 그냥 멋대로 다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점이 이게 거래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외생 변수, 내생 변수를 구분해요. 경제학에서. 이게 뭐냐면 모델 내에 있는 거를 내생 변수라 하고 모델 외에 있는 거를 외생 변수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내생 변수가 가격이고 외생 변수는 그 외 나머지들이에요. 각종 규제들이 나타나서 바뀌었잖아요. 공급이 물리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한다. 조합은 지위양도 금지를 한다 해서 공급 자체가 바뀌는 이거는 선이동이거든요. 점이동이 아니라 선이동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공급량이 쫙 그래프가 옆으로 좌측 이동하죠. 그러면 수요는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를 갖다가 지금 6월 1일 이후로 20% 중과 30% 중과 이렇게 해버리고 팔질 못하게 해버리니까 아무리 신축 아파트들을 갖다가 짓겠다 2사 대책이다 5, 6 대책이다 뭐 8사 대책이다 뭐 상시 신도시다 해도 전체 주택 총 숫자에서 신축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 미미한데 그렇죠. 그럼 기존 재고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오히려 기존 재고주택의 공급은 줄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경제학 베이스가 뭐 없다 해도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었던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실동, 잠실 엘리트와 파크리오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 물량의 희소성이 집값을 올린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원론에 기초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솔직히 경제학 원론까지도 아니고요.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초등학교 교과에서 저희 나와요? 배웠어요 이거. 네, 수요 공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얘기입니다. 근데 아니다, 다를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좀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죠. 뭐 2020년도가 어떻게 보면 행복한 해였던 거였었고 2019년도는 더 행복한 해였었는데 올해랑 내년은 조건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런 또 어려운 요건들이 또 추가되다 보니까 더 어렵겠구나. 5만 가지 대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페이지가 다 차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1부에서 말했었던 사항, 2부에서 말했었던 사항들이 이 한 페이지에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건데 네, 완벽히 다 설명해 주셨네요. 와, 이걸 보면서 저도 상반기 바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정리했으니까 이런 기준점을 잡고서 추후 재개발, 재건축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의 재개발은 그래도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은 이제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수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개인전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더 타겟팅이 명확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셔갖고 오히려 좀 의사결정을 빨리 하시는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와, 이 정책이 너무 많다. 네. 과연 다 이해하면서 정책은 수립할까라는 생각이 또 조금 드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님이 다 아실 필요도 없고 국토부 장관님이 이렇게 디테일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방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냅두고 다른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인 문제점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풀다 보니까 더 엉킨 거예요. 엉키다 보니까 2021년도에 상반기 때 저렇게 엉킨 게 더 많이 생긴 거죠. 점점 그런 상황. 아마 2022년도는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네. 조금은 좀 답답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모셔갖고 이런 또 오늘 귀중한 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예, 공공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 다 정리해 주셔갖고 이 시장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쇼 해상 답사기 투미 부동산은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렵고 복잡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료가 너무